너무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12살 소녀. 낡은 바이올린이 그녀 옆에 쓸쓸히 놓여 있었어요. 저 곡은 뒤편에서 지켜보던 70대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딸이 즐겨 연주하던 바로 그 선율이었거든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아이의 옆 얼굴, 바이올린을 잡는 손 모양,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죽은 딸과 닮아 있었어요. 남자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순간 아이가 뒤돌아보았고 놀라서 도망치며 떨어뜨린 상장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윤. 과연 이 우연한 만남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에 반지하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12살 소윤이 작은 손으로 젖은 행주를 짜고 있었어요. 방 안은 겨우 8평 남짓했어요. 한쪽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나마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건 소윤이 매일 청소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물 드릴게요. 김말순 할머니는 낡은 이불 속에서 기침을 해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등까지 굽어 누워 있어도 몸이 기역자로 구부러져 보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기미가 가득했고 흰머리가 많이 섞인 파마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해 기름져 있었습니다. 소유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라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마른 손이 떨리며 물컵을 받았어요. 그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죠. 소윤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이래서. 왜 미안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소윤은 할머니 이마에 차가운 손을 올려드렸습니다. 여전히 열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받아온 해열제는 이미 떨어졌고 약국에 가려면 돈이 또 필요했습니다. 소윤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시계 바늘이 오전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죠. 학교 다녀올게요. 오늘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고생이 많다, 우리 소윤이. 소윤은 색바랜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맸습니다. 목에는 작은 은색 펜던트가 걸려 있었는데 뮤직박스처럼 생긴 그 펜던트는 소윤이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반지하 문을 열고 나서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소윤은 색바랜 후드 집업을 머리까지 올려 쓰고 학교로 향했어요. 손에는 항상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비록 줄이 끊어져 소리도 제대로 나지 않는 바이올린이었지만 소윤에게는 꿈과 희망이 담긴 보물장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찢어진 운동화가 젖은 아스팔트를 밟으며 걸어갔어요. 소윤의 키는 또래보다 작았지만 등은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소윤은 수업에 집중했고 친구들과도 어울렸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늘 혼자였죠. 급식비가 밀려서 급식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대신 가방에서 작은 김밥을 꺼내 조용히 먹었습니다. 음악 시간에는 소윤의 눈이 유독 밝아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바이올린은 고장났지만 다른 아이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어요. 소윤아,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 네, 정말 좋아해요. 집에 바이올린이 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줄이 끊어져서 소리가 안 나요. 선생님은 소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소윤은 곧바로 근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손맛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어요. 어머, 소윤이 왔네. 오늘 접시가 많이 쌓였는데 고마워. 안녕하세요, 이모. 설거지하러 왔어요. 분식집 뒤편 작은 설거지터에서 소윤은 익숙하게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라면 그릇, 떡볶이 접시, 순대 접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소윤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찬물에 손이 시리고 빨갛게 부어 올랐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이모가 5,000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내일도 와. 감사해요, 이모.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윤은 재개발 예정인 골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길가에 산처럼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부서진 가구들과 생활용품들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죠. 저게 뭐지? 소윤이 다가가 보니 쓰레기 사이에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끼어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바이올린이 들어 있었어요. 바이올린 줄은 모두 끊어져 있고 나무 부분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어요. 하지만 소윤의 눈에는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장 나서 버렸구나. 하지만 소윤은 왠지 그 바이올린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낡은 바이올린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아니, 어쩐지 더 좋은 바이올린 같았어요. 소윤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이튿날 학교에서 음악 선생님이 소윤의 바이올린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했습니다. 소윤아, 이 바이올린 어디서 났어? 어제 쓰레기장에서 주워왔어요. 고장 난 것 같은데요. 음악 선생님은 바이올린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여기저기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소윤아, 이거 정말 좋은 바이올린이야. 독일제인 것 같은데? 정말요? 그래. 이거 한번 고쳐보자. 선생님이 돈을 보탤 테니까. 정말요? 고마워요, 선생님. 며칠 뒤 악기 수리점에서 돌아온 바이올린은 새 것은 아니어도 제대로 소리가 났습니다. 소윤은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윤은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은색으로 된 작은 뮤직박스 모양이었어요. 버튼을 누르니 짧은 바이올린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 이 노래 뭐예요? 침대에 누운 말순 할머니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건 내 엄마 아빠가 마지막까지 아꼈던 노래야. 너 태어나기 전에 같이 연주하던 곡이래. 엄마 아빠가요? 그래. 너희 부모님은 둘 다 바이올린을 잘 켰거든. 특히 그 곡을 연주할 때면 정말 아름다웠어. 소윤은 펜던트에서 나오는 선율을 귀로 외우며 새로 고친 바이올린으로 따라 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같은 멜로디였어요. 그 시각 서울 강남의 대저택에서는 박인호 회장이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CD가 들려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바이올린 듀엣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음악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 곡만 들으면 내 딸이 웃던 얼굴이 자꾸 떠오르지. 회장 부인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또 그 음악 듣고 있어요? 응. 오늘따라 더 그립네. 이제 그만 놓아줘야죠. 민지도 상우도 이미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박인호 회장은 CD를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그 바이올린 선율이 맴돌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반지하 방에서는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드신 후에야 연습할 수 있었거든요.
펜던트에서 나오는 멜로디와 똑같은 곡을 서툴지만 정성껏 연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이 같은 노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소윤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에는 할머니 약 챙기고,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바이올린 연습을 했죠. 하지만 학교에서 소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야, 한소윤. 오늘도 그 쓰레기 바이올린 가져왔네? 교실에서 은지가 친구들과 함께 킬킬거리며 말했어요. 은지는 집이 잘 사는 아이였고 늘 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거 맞지? 그걸로 제대로 소리가 나긴 하냐? 냄새도 날 것 같아. 아이들이 코를 막으며 웃어댔습니다. 소유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더 꽉 안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소유는 평소처럼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급식비가 밀려서 급식을 못 먹는 건 이제 반 아이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어머, 한소윤 또 도시락 싸왔네. 매일 김밥만 먹어. 집이 얼마나 가난하면. 소윤이 할머니가 새벽에 싸준 김밥을 꺼내자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민호가 일부러 소윤 옆을 지나가며 팔꿈치로 소윤의 도시락을 쳤어요. 미안, 실수야. 김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소윤은 무릎을 꿇고 김밥을 주우려 했지만 이미 바닥에서 뒹굴며 더러워진 뒤였어요. 아이고, 정말 미안해.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건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민호가 가짜로 미안해하는 척했습니다. 바이올린 칠 시간 있으면 알바나 더해, 고아야. 은지의 말이 소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고아라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소윤은 그날 점심을 굶었습니다. 속은 쓰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방과 후 소윤이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빈 교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은지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연습하고 있었어. 연습? 그 쓰레기 악기로? 바이올린 연주에 나간다며? 부끄럽지도 않아? 그때 소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볼 거야. 뭐? 연주에 해볼 거야. 소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은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망신당하는 건 너야. 아이들이 나간 뒤 소윤은 한참 동안 빈 교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소윤은 바이올린을 다시 들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더 열심히, 더 정성껏. 드디어 교내 연주의 날이 왔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소윤은 다른 아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반짝반짝한 새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었고 예쁜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옆에서 긴장하지 말라며 응원해주고 있었죠. 소윤은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너무 아파서 올 수 없었거든요. 소윤이 입은 건 동네 옷가게에서 산 검은색 원피스였고 신발도 몇 년 전에 산 낡은 구두였어요. 다음은 5학년 한소윤 학생입니다. 소윤의 순서가 왔어요. 소윤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비쳤지만 객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 옷 좀 봐. 바이올린도 정말 낡았네. 소윤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해볼게요. 소윤은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에서 나오는 그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려서 음이 흔들렸습니다. 몇 번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어요.
하지만 소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집중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바이올린에 담았어요.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객석이 점점 조용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소윤의 연주에 모두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윤은 눈을 감고 연주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음악 선생님의 격려가,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모두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음악에 담긴 진심이 우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유는 교내 연주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장을 받을 때 소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소윤에게 음악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소윤아, 정말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다음 달에 지역 콩쿠르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소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콩쿠르요? 응.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줄게. 참가비는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한 달 뒤 지역 콩쿠르 날이 왔습니다. 큰 공연장에는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가득했어요. 소윤은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할머니는 몸이 아픈데도 소윤을 보러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소윤이 연주하는 걸 꼭 보고 싶었어. 대기실에서 다른 부모들이 소윤과 할머니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옷 좀 봐. 콩쿠르에 저런 옷을 입고 와. 소윤은 검은색 원피스에 할머니가 빌려준 낡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소윤의 순서가 왔습니다. 무대는 교내 연주회보다 훨씬 컸고 조명도 더 밝았어요. 객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윤은 무대 위에 서서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펜던트를 만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교내 연주회 때보다 더 완성된 연주를 들려주었어요. 펜던트의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곡이었지만 소윤만의 해석과 감정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슬픈 선율이었다가 점점 희망찬 멜로디로 바뀌어 갔죠. 마치 소윤의 인생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상은 한소윤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발표에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소윤은 트로피를 든 채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래, 정말 잘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윤은 트로피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이 기쁨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 산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이 트로피, 엄마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았다. 주말에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콩쿠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소윤은 트로피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일찍 잠드셨습니다. 소윤은 가방에 메달과 상장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시간은 충분했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려야지. 소윤은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공동묘지였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소유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언덕길은 생각보다 가팔랐어요. 소윤의 작은 다리로는 숨이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63번, 464번. 묘지 입구에서 받은 안내도를 보며 소윤은 번호를 세어갔습니다. 465번. 여기다. 소윤이 드디어 찾은 묘비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묘비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고 한상우 1988년에서 2013년, 고 민지연 1991년에서 2013년, 고 한아린 2013년에서 2013년. 묘비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소유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메달과 상장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요. 오늘 콩쿠르에서 대상을 탔어요. 엄마, 아빠 노래로 연주했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줬어요. 바람이 불어와 소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아빠가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다고. 소윤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작은 버튼을 눌러보니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이 노래 맞죠? 제가 잘 연주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소윤은 바이올린을 꺼내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펜던트에서 나오는 선율을 따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묘지의 고요함 속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어요. 소윤은 점점 더 집중하면서 자신만의 해석을 곡에 담아갔습니다. 음악이 흘러갈수록 소윤의 감정도 깊어졌어요. 그리움과 사랑, 외로움과 희망이 모두 바이올린 선율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스쳐가며 자연스러운 화음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소윤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소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잘 연주해도, 아무리 상을 많이 받아도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빠. 활이 떨리면서 음이 흔들렸어요. 소윤은 더 이상 연주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으아. 소윤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소윤은 묘비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가난하다고, 고아라고. 할머니는 자꾸 아프시고.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묘지 입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였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인호 회장이었어요. 회장은 매달 이맘때 이곳을 찾았습니다. 1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과 사위, 그리고 갓 태어난 손녀를 만나러 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자신이 찾던 묘 앞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거든요. 회장은 처음에 길을 잘못 찾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비 번호를 확인해 보니 틀림없었어요. 465번, 바로 자신의 딸 민지연과 사위 한상우, 그리고 손녀 아린의 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연주하던 곡이 회장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저 곡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 곡은 12년 전 딸 민지연과 사위 한상우가 즐겨 연주하던 곡이었거든요. 회장은 아이의 옆모습을 자세히 보았어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
긴 검은 머리, 마른 체형. 그런데 무언가 낯익었습니다. 설마 아이가 바이올린을 잡는 손 모양, 연주할 때의 자세, 심지어 우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죽은 딸 민지연과 닮아 있었어요.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잊을 수 없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민지야, 상우야. 회장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지만 소윤과 함께 같은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그때 소윤이 뒤를 돌아보았어요. 소윤은 멀리 서 있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어른이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사람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윤은 반사적으로 겁이 났습니다. 혹시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무단 침입이라고 혼날까봐 두려웠어요. 죄송해요. 소윤은 급하게 바이올린을 케이스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가방에서 메달과 상장 몇 장이 떨어졌어요. 소윤은 떨어진 것들을 주우려 했지만 이상하게 더 겁이 났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소윤은 바이올린 케이스만 들고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습니다. 회장은 놀라서 아이를 말리려 했지만 소윤은 이미 멀리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아이야. 하지만 소윤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어갔어요. 회장은 혼자 남겨진 묘지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묘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는 아이가 떨어뜨린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지역 콩쿠르 대상 메달, 상장 몇 장, 그리고 악보 한 장.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부분을 자세히 보았어요. 소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씨 성을 가진 아이가 자신의 딸과 사위묘에서 그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지?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정비서, 긴급한 일이 있어. 지금 당장 아이 한 명을 찾아봐야 해. 12세, 한소윤이라는 아이야. 어디서 사는 누구인지, 부모는 누군지 전부 다 알아봐. 묻지 말고 빨리 해. 내일까지 모든 걸 알아와. 네, 회장님. 회장은 전화를 끊고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민지야, 혹시 내가 보내준 건 아니겠지?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딸을 닮은 얼굴, 똑같은 바이올린 연주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곡. 다음 날이 오기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집에 돌아온 소윤은 할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상장과 메달을 떨어뜨린 것도 말할 수 없었고 낯선 어른을 만난 것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소윤아, 어떻게 다녀왔어? 네, 잘 다녀왔어요. 소윤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자꾸만 그 어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왜 그 사람도 울고 있었을까? 왜 자신과 같은 곳에서? 그 모든 의문의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인호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서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실 문이 노크되고 정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씀하신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나?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정비서는 파일을 펼치며 차근차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소윤, 12세 여아입니다. 현재 서울 관악구 변두리 반지하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부모는 아버지 한상우, 어머니 민지연.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013년 바로 자신의 딸과 사위가 세상을 떠난 그 해였죠. 교통사고 상세 내용은 2013년 11월 15일 새벽 2시경 강남대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트럭과 승용차 충돌 사고였고 정비서가 말을 멈췄어요. 회장이 창백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계속해. 현장에서 부부가 즉사했고 갓 태어난 아기는 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 사고는 자신의 딸 민지연과 사위 한상우가 당한 사고와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식 기록에는 아이도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소윤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살아 있습니다. 현재 김말순이라는 70대 노인과 함께 살고 있고요. 김말순? 네. 그런데 이분도 특이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닌데 소윤이를 키우고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비서, 12년 전 우리 딸 사고 기록을 다시 가져와 봐. 1시간 뒤 정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사건의 기록을 비교해 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회장님, 두 사고가 같은 사고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동일하고 사망자 명단에 회장님 따님과 사위님, 그리고 한상우, 민지연 부부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한소윤은 회장님의 친손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는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2년 전 그날 밤 분명 병원에서 손녀도 함께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회장실 문이 노크되고 유서진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유서진은 회장의 둘째 며느리이자 그룹의 전무이사였어요. 키가 165cm 정도의 세련된 몸매, 항상 완벽하게 관리된 긴 웨이브 헤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유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브랜드 로고가 은근히 드러나는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아, 서진이구나. 무슨 일이야? 이번 달 이사회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유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사회에서 아버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제는 좀 쉬시면서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유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주들도 걱정하고 있고 회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만하자.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기분이 아니야. 회장이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유서진은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서진이 나간 뒤 회장은 정비서에게 말했습니다. 한소윤이라는 아이를 만나보고 싶다. 자연스럽게 부를 방법이 있을까? 장학 사업을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콩쿠르 대상 수상자 격려 차원이라고 하시고. 좋은 생각이야. 내일 당장 연락해봐. 이튿날 소윤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소윤아, 대단한 일이 생겼어. 너를 보고 싶다는 회사가 있대. 네. 콩쿠르 대상 받은 것 때문에 큰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고 싶다는 거야. 소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내일 그 회사에 가면 된다고 해.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구나.
다음 날 소유는 평생 처음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에 왔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한소윤 학생이세요? 정비서가 로비에서 소윤을 맞았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박인호 회장이 나왔어요. 소윤은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묘지에서 본 그 어른이었거든요. 소윤이 작은 소리를 냈어요. 회장도 소윤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죽은 딸 민지영과 정말 많이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 소윤이구나. 회장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저씨를 어디서 봤는 것 같은데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혹시 묘지에서 본 게 아닐까? 나도 가족묘를 찾아갔다가 우연히 봤어. 아, 그래서요. 그때 죄송했어요. 갑자기 도망가서. 괜찮다. 이해해. 자, 이리 와서 앉자. 회장은 소윤을 소파에 앉게 하고 따뜻한 차와 과자를 내왔어요. 소윤은 처음 보는 고급 과자들에 눈이 커졌습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구나. 감사합니다. 콩쿠르 대상 받았다며? 정말 대단하다.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부모님이 많이 자랑스러워 하실 텐데. 회장의 말에 소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언제? 제가 아기일 때요. 교통사고로. 소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사는 거야? 할머니와 같이 살아요. 김말순 할머니요. 피는 안 섞였지만 저를 키워주셨어요.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손녀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시니? 아니에요.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없어서 집에만 계세요. 소윤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윤아, 앞으로 할머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에서 도와줄게. 정말요? 왜?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세요? 콩쿠르에서 상 받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이야. 그리고 내가 특별해 보여서. 그때 회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서진이었습니다. 유서진은 우연히 회장실 쪽을 지나가다가 문틈으로 회장과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 아이는 누구지? 유서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회장이 아이와 너무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유서진은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아이가 나오면 누구인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30분 뒤 소윤이 회장실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새 패딩과 구두가 든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소윤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회장도 따뜻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놀러와. 언제든지 환영이야. 소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유서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방금 나간 아이는 누구예요? 유서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 그냥 장학금 대상 아이야. 콩쿠르에서 상 받은 애 말이다. 회장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유서진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만나실 정도로 중요한 아이인가요? 그냥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격려해주고 싶었어. 유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지고 있었어요. 회장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유서진이 나간 후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손녀를 찾았지만 1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특히 유서진의 반응도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소윤이 힘들게 살게 놔둘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인호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윤을 만나고 난 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거든요. 손녀를 찾은 기쁨보다는 의문이 더 컸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장은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 12년 전 우리 딸 사고를 다시 조사해봐. 그때 담당 의사, 간호사, 보험사, 정비소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봐. 무엇을 찾고 계신 건지요? 뭔가 이상해. 아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고 기록도 애매한 부분이 많아.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들어 있었어요. 며칠 뒤 정비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회장은 더욱 의심이 커졌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의 진료 기록, 보험사 처리 과정, 심지어 사고 차량 정비 기록까지 여러 부분에서 미묘하게 맞지 않는 점들이 발견되었거든요. 이상하네. 아이 사망 시간이 병원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보험금 처리도 너무 빨랐습니다. 보통은 몇 달 걸리는 일인데 정비서의 말에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조작된 냄새가 났습니다. 한편 소유는 회장이 준 새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소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소윤아. 이 옷들은 어디서 났어?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제가 상 받은 걸 축하해 주시면서 선물해 주셨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소윤이 가져온 명함을 보고 잠시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회사 이름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가물거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그런데 소윤아, 너무 큰 선물을 받으면 안 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소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든 후 소윤은 우연히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어요. 추억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죠. 사진첩을 넘기다가 소윤은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어떤 대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는 가정부 유니폼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가 가정부 일을 했었나? 소윤이 사진을 자세히 보니 뒤쪽에 보이는 대문이 며칠 전에 갔던 회사 건물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윤은 다시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이 불러서 온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도와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아, 할머니는 어떠시니? 많이 기침하세요. 그런데 병원 가기를 싫어하셔서. 왜 싫어하시지? 돈이 걱정되시나 봐요. 저도 미안해서. 회장은 소윤의 답변에 가슴이 아팠어요. 12년 동안 자신의 손녀가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았다니. 걱정하지 마. 내일 우리 회사 직원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소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때 회장실 밖에서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서진의 목소리였어요. 소윤은 화장실에 가려고 회장실을 나왔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아 하나 들어왔다고 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유서진이 차갑게 말하고 있었어요. 소윤은 고아라는 말에 움찔했습니다. 아버님은 요즘 이상해요. 어떤 아이한테 너무 신경 쓰시더라고요. 소윤은 혹시 자신 얘기인가 싶어 벽 뒤에 숨어들었어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 재산에 손대?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
유서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회장님은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지분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면 안 되거든요. 소유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유서진이 전화를 끊고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어요. 소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간 소유는 평소처럼 밝게 굴 수 없었어요.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소유나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소유는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소유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 오늘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 할머니가 기침을 하며 물었어요. 그 회사 며느리분이 저를 고아라고 하면서 사라지라고 하던데요. 김말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윤아, 괜한 일에 끼지 말라. 큰 집 사람들 일은 복잡해. 그런데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좋은 분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났어요. 뭔가 아는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유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묘지에서 울고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외로우시겠지. 소유는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만류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소유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갔어요. 회장과 단둘이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응? 회장이 소윤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소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기뻤거든요. 어제 며느리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회장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무슨 말? 저를 고아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보내신다고.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했니? 소유는 기억나는 대로 유서진의 말을 전했어요. 회장은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래. 고마워, 소윤아. 알려줘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소윤이 나간 후 회장은 즉시 정비서를 불렀습니다. 정비서, 서진의 전화 기록하고 만난 사람들 전부 조사해봐. 그리고 이사회 움직임도. 네, 회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내 며느리가 나를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그리고 소윤이를 위협하고 있어. 정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가족 내부의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12년 전 딸을 잃었을 때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윤이는 내가 지켜야 해. 갈등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서진은 자신의 계획이 탄로났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해야 해요. 그 아이가 더 가까워지기 전에.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회장의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소유는 할머니의 거친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했어요. 할머니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소윤이 달려가 보니 김말순 할머니는 이불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윤아, 숨이 안 쉬어져.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소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119에 신고해야지. 소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잡았어요. 몇 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소윤도 함께 구급차에 탔죠. 응급실은 새벽인데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할머니를 진찰하는 동안 소윤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떠세요? 폐렴이 심하게 악화되었어요. 즉시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하는데 간호사가 말을 멈췄어요. 소윤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비 문제가 있어서요. 이미 체납된 금액이 많고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우선 응급처치는 했지만 본격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소윤은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발이요. 할머니만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소윤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소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인호 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윤아, 이 시간에 전화해서 미안해. 할머니 상태가 어떠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세요. 폐렴이 심해졌다고. 소윤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어느 병원이니? 소윤이 병원 이름을 말하자 회장은 즉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1시간 후 박인호 회장이 정비서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먼저 원무과에 가서 할머니의 치료비를 모두 결제했어요. 그리고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최고의 의료진이 할머니를 돌봐줄 거야.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마. 가족이잖아. 회장의 말에 소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입원해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소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소윤아, 할머니가 계신 곳이 어디니? 한번 가보고 싶은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12년 전의 진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너무 허름한 곳이에요. 괜찮다. 내가 잘한 곳을 보고 싶어. 다음 날 오후 회장은 정비서와 함께 소윤이 사는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내려가니 낡은 반지하 방이 나타났어요. 여기에요. 소윤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손녀가 이런 곳에서 12년을 살았다니. 할머니 물건들이 여기 있어요. 소윤이 할머니의 낡은 서랍을 열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의 김말순이 자신의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 설마. 회장의 기억 속에서 12년 전에 김말순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 성함이 김말순 맞지? 네, 맞아요. 왜요?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가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회장과 소윤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김말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윤을 보고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윤아, 괜찮니?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 할머니가 소윤 뒤에 서 있는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커지면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도 이제 확신했습니다. 당신, 우리 집 가정부였던 김말순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12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회장님을 아세요? 소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전에 잠깐 일했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회장은 소윤에게 말했습니다. 소윤아, 잠깐 밖에 있어 줄래? 할머니와 할 이야기가 있어. 소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갔어요. 할머니와 회장만 남겨졌습니다. 회장이 침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씨, 12년 전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리던 밤이었어요. 민지 아가씨와 상우님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차를 타고 나가시더라고요.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서진 아가씨가 몰래 차 근처에서 뭔가를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서진이가? 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할머니가 기침을 했어요. 회장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기는 이미 숨이 끊어졌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뒷문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회장은 조급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의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돈 받았으면 입 다물어요. 아기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라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몰래 신생아실로 갔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런데 미약하지만 숨을 쉬고 있는 아기를 봤어요. 바로 민지 아가씨 딸이었어요. 회장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지금의 소윤이에요. 할머니가 고백을 끝내자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 소윤이가 정말 내 손녀란 말인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소윤이의 진짜 이름은 한아린이에요. 출생신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키우면서 소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12년 동안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냥 두었다면. 아니에요. 당신이 구해주신 거예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이렇게 힘들게.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소윤이가 평범하게 자라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어요. 회장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린이를, 소윤이를 지켜주셔서. 회장은 즉시 정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비서, DNA 검사를 준비해줘. 비밀리에 진행하고 내일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네,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특히 서진이는 알면 안 돼. 회장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왜 유서진이 소윤을 경계하는지,
왜 12년 전 일이 의심스러웠는지. 말순 씨, 이제부터 소윤이 안전은 제가 지킬게요. 당신도 푹 쉬세요. 할머니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12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박인호 회장은 검사기관에서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비서가 조심스럽게 회장실로 들어와 봉투를 건넸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에는 명확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부 손녀 관계 99.9% 일치. 회장은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손녀가 정말 살아있었다니.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소윤아, 아리나, 내가 살아있었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때 정비서가 다시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 서진 전무가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안건이 회장님의 경영 일선 은퇴에 관한 것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 12년 전 사고 기록, 서진의 통화 녹음, 병원 CCTV. 빠뜨리는 것 없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한편 유서진은 자신만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진 과반수는 확보했나요? 네, 문제 없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이상하다는 의견도 많고요. 좋아요.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유서진의 입꼬리 올라갔어요. 12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유서진은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사회실을 점검하고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오늘이 디데이네. 이사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못 오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요. 유서진이 거짓말을 했어요. 어젯밤 수면제를 탄 차를 회장이 마신 것을 확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시작하죠. 유서진이 이사회실 앞쪽에 서며 발언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연세와 최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젊은 세대로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의했어요. 유서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장님의 명예회장 추대와 함께 그때였어요. 이사회실 문이 열리면서 박인호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사들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유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내 회사 이사회에 내가 참석하는 게 이상한가? 회장이 차분하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유서진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고마워하네. 덕분에 아주 깨어 있어.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사실 회장은 어젯밤 차에 이상한 맛을 느끼고 일부러 마신 척만 했었거든요. 그럼 회의를 계속하죠. 유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 회장이 정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정비서가 이사회실 앞쪽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이 나왔어요. 12년 전 병원 CCTV 화면이었습니다. 유서진이 의사와 만나 봉투를 전달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게 뭐죠? 유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내 딸과 사위가 사고를 당한 날 밤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너는 의사에게 돈을 줬지. 내 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두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유서진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고아 하나 들어왔다고 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고아 주제에 우리 집 재산에 손대? 넌 그냥 조용히 사라져.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이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유서진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고아라고 부른 그 아이가. 회장이 일어서며 천천히 말했어요. 바로 내 손녀다. 이사회실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99.9% 일치.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내 손녀가 살아있었어. 회장이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동안 그 아이는 반지하에서 할머니와 함께 힘들게 살아왔다. 너 때문에. 유서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회장님, 저는 황급히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회장이 정비서에게 다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것들도 보시지. 스크린에 유서진의 횡령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산 기록, 개인 용도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들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법 로비 자료야. 이사들과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기록까지 나왔어요. 유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할 말이 있나? 회장이 차갑게 물었어요. 유서진은 무릎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12년 동안 내 손녀를 속여왔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딸도 모자라 손녀까지 해치려 했는데. 이사들도 이제 유서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어요. 이사회의 결정을 듣겠습니다. 한 이사가 일어나 말했어요. 유서진 전무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 모든 이사가 한 목소리로 찬성했어요. 유서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럼 오늘부로 유서진 씨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됩니다. 회장이 최종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내 손녀에 대한 일은 앞으로 우리 가족의 일이니 여러분은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서진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변명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회장은 홀로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비서. 네, 회장님. 소윤이를 데려와줘. 할머니도 함께. 네, 알겠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12년 전 딸의 사진을 꺼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민지연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가 아린이를 찾았어. 이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1시간 후 소윤과 김말순 할머니가 회장실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회장은 소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소윤아, 내 진짜 이름은 한아린이야. 내 손녀. 정말
정말 할아버지 손녀인가요? 그래. 12년 동안 찾고 있었어. 소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김말순 할머니도 감격해 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회장은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다시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그날 저녁 박인호 회장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12년 만에 찾은 손녀, 그리고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회장의 도움으로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돌봤지만 오래된 폐질환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소윤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머니가 침대에서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야 제자리 찾아가는구나. 나는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소윤은 할머니의 말씀이 왠지 무서웠어요. 마치 작별 인사 같았거든요. 할머니, 저랑 같이 새 집에서 살아요. 아니야. 이제 너는 진짜 할아버지와 살아야 해. 그게 맞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때 박인호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말순 씨,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이 내 손녀를 살린 거잖아요. 회장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모르고 살았겠죠. 소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도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회장의 말에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그냥 아이가 불쌍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 동안 자신이 해주지 못한 사랑을 이 할머니가 대신 해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 달 후 김말순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소윤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은 회장이 정성껏 치러드렸습니다. 소윤은 그날부터 회장의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강남의 대저택은 소윤에게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자신만의 방도 있고 음악 연습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넓어요. 소윤이 연습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피아노도 있고 악보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음껏 연습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회장이 소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현실이지. 회장은 소윤을 위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초빙해 개인 레슨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최고급 바이올린도 선물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300년 된 이탈리아 명품이야. 세계에서 몇 대 없는 거지. 정말요? 너무 비쌀 것 같은데. 내 재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소윤은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바이올린도 버리지 않았어요. 방 한쪽에 소중히 걸어두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여기까지 데려다 줬으니까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회장은 소윤의 마음씨에 감동했어요. 어느 가을날 회장과 소윤은 함께 언덕 위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부모님의 묘비와 김말순 할머니의 묘비였습니다. 할머니도 여기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소윤이 묘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은 각각의 묘비에 하얀 국화를 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두 함께 계시지.
소유는 새 바이올린을 꺼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그 익숙한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리고 활을 대자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기지 않고 완주했습니다. 12년 전 부모님이 사랑했던 그 곡이 완전한 형태로 가을 하늘에 퍼져나갔어요. 회장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혼이 소윤의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소윤은 새 묘비를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저 이제 안 올게요. 대신 많이 연주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소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마치 세 분이 답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유서진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재벌가 교통사고 조작 유산 탈취 스캔들로 크게 보도되었어요. 12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박인호 회장은 이 사건을 계기로 소년소녀 음악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을 꿈꾸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소유는 그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이자 상징적인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소유는 국립극장에서 첫 번째 단독 연주회를 열었어요. 제목은 엄마 아빠의 노래였습니다. 객석에는 회장과 회장 부인, 그리고 소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 소윤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가난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주에 담긴 진심만큼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소윤은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과 회장 부인, 그리고 소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 연주 정말 훌륭했어. 회장 부인이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 소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윤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그 익숙한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라 사랑의 추억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연습할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 소윤이. 회장이 소윤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펜던트 속 멜로디가 웅장한 교향곡이 되어 밤하늘에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주운 낡은 바이올린과 고장난 펜던트 한 개. 어쩌면 그것들은 이 가족이 다시 서로를 찾아가라는 오래된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2년의 시간을 건너 마침내 이루어진 기적. 그 기적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소윤의 바이올린 소리가 다시 한번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선율이었어요. 그 음악을 들으며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은 멀고 어려웠지만 이제 그 길의 끝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